시작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서울의 소리 영원한 비주얼 담당 비담 이득신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의 소리 영원한 보이스 담당, 보이스 담당 보담 서정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 국회의원입니다. 근데 우리 네, 미스터 목소리 이렇게 소리를 들으니까 네. 아주 용기가 짤짤 흐르는 게 너무 좋습니다. 아, 예. 윤기요. 예. 네. 목소리에서 좀 기름진 목소리예요, 우리 국장님. 좀 목소리. 느끼한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예, 강조하다 버터 바른 보면 목소리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버터 바른 목소리. 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저기 의원님, 국회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뭐 수시로 지난번에는 이제 본회의도 폐사가 됐었고요. 예, 또 예.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낙연 대표께서 또 2주간 격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우리 수석 우리 원내 수석도 이제 뭐 2주간 격리했었고 또 4층, 5층, 6층 우리 이제 상임위원실 전부 다가 폐쇄된 곳이 있었고 이제 그렇긴 하지만 이 국회가 안 열리면은 결국 민생 현안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최대한 맞춰가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언제 시작되는 거죠? 그는 다음 달, 아, 다음 다음 달 달부터요? 중반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기국회 기간인가요? 그렇죠, 네. 정기국회죠. 정기국회가 지금 12월까지 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2월 10일까지 예. 원칙적으로는. 예. 12월 10일까지. 정기국회 기간 중에 국정감사도 같이 열리는 거죠. 예, 그렇게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국정감사를 진행하다 보면 끝나고 나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걸 예, 예. 확정을 짓는 거죠. 편성이 아니라 확정을 짓는데 그러면 그 국정감사를 하다 보면 그게 밀려갖고 그 예산안 심의가 좀 부실화될 우려가 있어갖고 아. 이 국정감사를 그러면 좀 상반기로 옮기자. 좀 이런 논의가 많이 그럴 있는데 수도 있겠네요. 올해는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요. 내년도부터는 그런 좀 원내 대표끼리 협의를 해서 아마 진행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상반기로 옮기는 예, 걸로요. 의원님 오늘 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의원님한테 이제 여쭤볼 내용은 아닌데 저희가 시작을 좀 홍문표 의원 얘기를 좀 하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을 보는데 네, 뉴스공장 나오죠. 속이 아주 뒤집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속이. 아 우리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 얘기. 예, 예, 예.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서른 의원이 나오셨고 저쪽에서는 예. 홍문표 의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예. 근데 이제 홍문표 의원이 이제 억지 주장이죠. 뭐라 그러지? 가짜-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 병가를 그 정도에다가 플러스 보고도 없이 어떻게 휴가를 연장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군 조직의 특수성을 몰라서 그래요. 특히 그- 이제 카투사라는 조직의 특수성이 좀 다른 건데 그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 엉뚱한 소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제 방송을 했을 때 카투샤와 일반 카투샤 같은 경우에는 한국군 소속이지만 미군의 지휘 계통의 체제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알기로 카투샤는 이제 미군에 근무한 한국 군인이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영어를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자원을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100%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시험을 봐서 시험에 어느 정도 합격이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카투사로 근무할 수 있는 건데 약간 웃기게 얘기하자면 홍문표 의원은 이 카투사에 대해서 아는 거는 그 가엾어라 카투사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 말고는 제대로 카투사를 알 수 없다.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제가 제목을 홍문표 의원님 당신부터 잘하세요라는 말씀. 아니 홍문표 의원님 군대 다녀오셨나요? 그건 잘 글쎄요. 그거 모르겠어요. 확인을 아직 못했는데 혹시 혹시 그 홍문표 의원 군대 갔다 왔는지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실래요? 그 네. 자제분은 혹시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자제분 얘기는 좀 하기가 그런 게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유, 성인이 돼서 죄송합니다. 교통사고로 아, 이제 네네. 사망하는 그렇구나. 사건이 있었고 예. 그때 이제 뭐 음주운전이었냐 아니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또 세상 떠난 사람 얘기 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건 좀 적절치 않고 아마 이제 제가 군대 또 홍문표 의원님이 군대 갔다 왔을 때 시절하고 네. 또 최근하고는 사실 많이 군대의 문화도 많이 바뀌고 시스템도 많이 바뀐 것 많이 같아요. 달라졌죠. 많이 그래- 바뀐 게 아니라 예?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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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었죠.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수술을 받기 위해서 나왔던 거고 또 수술을 또 실질적으로 받았고 예,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들이 이 어떤 사정에 따라서 연장하는 걸 한 건데 제가 그 최근에 이제 뭐 군에 있었던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전혀 문제가 없답니다. 전혀 문제가 없죠. 예. 그리고 오늘 홍문표 의원이 제일 물고 늘어졌던 게 어떤 거였냐면은 어떻게 사후 보고로 할 수 있느냐. 특혜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뉴스공장에서 그 군 관계자과 얘기를 군 관계자라는 건 일종의 이제 군법을 갖다 제대로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군법 어디에 병이 났을 때 추가 복귀가 더 늦어질 때는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을 동원해서 연락을 하여야 한다요.
그러니까 전화로 해도 된다는 얘기죠. 아이 그럼요. 전화로 보고하고서 거기서 오케이가 되면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법률상 네. 문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근데 이제 홍문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법률상 이건 난 모르겠고 야 그거 어떻게 항상 사전 보고를 할수 있게 나중에 와서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냐. 이건 분명히 그거는 이제 주민장관의 본인이 빼기 작용했다. 본인이 뭐 군대 생활했다든지 본인이 군대에 대한 관념을 갖고 얘기하는 거고 실제 제가 이제 저희 둘째 애가 재작년에 제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면회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네. 엄청나게 관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면회를 해서 외박을 하는데 2시간 단위로 전화를 해요. 그리고 동선을 계속 파악을 합니다. 아. 그래서 엄청나게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휴가 나와서도 마찬가지고요. 휴가 나와서는 뭐 몇 시간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날을 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태 파악을 계속하기 때문에 뭐 수술을 받고 병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를 아마 그 군대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네. 그에 대한 조처를 즉각 아마 해결해 줬을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 또 하나가 네. 민간병원에서 왜 수술 받은 건 특혜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본인이 있냐면 선택할 수 있죠. 아니 그것도 그렇지만요. 입대하기 전에 수술 받은 데가 그 병원이에요. 삼성병원. 삼성서울병원에서 그러면 받았기 때문에 아니 누가 네. 밖에서 있을 때 무릎 수술 한쪽 무릎 수술을 삼성병원에서 받았는데 입대하면은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예. 먼저 수술 받은 데 가서 또 같은 의사한테 또 수술 받고 싶은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선택 사항이고요. 네. 우리 조카 같은 경우에는 군대를 가서 골수암에 어휴. 걸렸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수술을 해야 되는데 통합병원은 아무래도 그런 건수가 적잖아요. 예. 임상의 경험이 적죠. 그래 적죠.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주로 하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병원 가서 실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 홍문표 의원은 육군 2등병으로 소집 해제됐다네요. 아마 이 6개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육방 출신인가 봐요. 육방. 육군 그- 방위사령부 야, 육방 6개월 방위. 6개월 방이 예,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2등병 때는 소집 해제. 군대 생활을 제대로 했으면 예. 또 이렇게 좀 군대 생활이 어떻게 변했다라는 걸 좀 알고 있었으면 그런 아마 좀 말은 안 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오늘의 생각이 해시태그 됩니다. 나왔습니다. 홍문표 육방. 나면 되겠다. 홍문표 육방 여러분 댓글 달아주세요. 홍문표 6개월 방위 출신입니다. 예. 그렇다고 이 그러면서 방위를 너무 또 이렇게 예, 너무 아, 절하하는 건 그건 하면 안 그렇다고 되고요. 방위, 요즘 방위가 없어졌습니다. 아니 그분들도 네. 참 신성한 국가의 의무를 다한 그럼요. 거죠. 예. 이제 다만 너무나 그 좀 객관적 사실을 인지하고 이거 발언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자기적 관점에서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난하기 위한 비난을 한 게 아닌가. 잠자르세요. 저희 가격은 저희가 할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저 가만히 있을게요. 또 하나 뭐냐면 홍문표 의원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거였는데 사돈을 사급 보좌관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홍문표 아, 의원에 대해서 너나 잘하세요. 이 그거의 핵심이 예, 이거예요. 예, 핵심이에요 이게 너나 잘하세요가. 그러니까 사단- 사급 보좌관이 네. 사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러니까 며느리 며느리의 오빠를 오빠를 사급 보좌관으로 사급 썼는데 보좌관으로 채용을 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좋아요. 저도 거기까지는 그래 예, 그럴 수 수도 있다 있지. 예, 했는데 또 있어요? 사실은 출근을 거의 안 했어요. 출근을 안 하는 외부에서 일을 했다라고는 하는데 사실은 등록이 되어 있는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내부에 출근하지 않은 보좌관. 예, 그게- 거기에다가 예. 이 을- 보좌관이 다른 일도 하는 게 명백하게 나왔어요. 다른 사업을 하고 다른 있는 사업을 하고 사람이었어요. 있는 사람이었어요. 예. 그래갖고 그 사업을 어디서 했냐면 여의도 부근에서 했어요. 그래놓고 나중에 홍문표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내가 외부인이 오면 거기 가서 다른 장소를 마련해 놓은 거다. 좀 구차하네요. 엄청 구차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뭐 되지도 않는. 일단 오늘의 해시태그는 홍문표 육방으로 해주세요. 네. 자. 홍문표 욕까지 할까요? 예, 아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뭐 하고 있습니까?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전광훈 집회 저기 광복절 집회 때 그렇지 유일하게 예, 단상에 현역 올라가가지고 의원들 중에 예, 단상에는 올라가지 않았고 아무튼 마이크를 잡았죠. 현역 의원들 중에 참석을 했죠. 참석을 해서 네. 근데 그거가 이제 어떤 의혹이 있냐면 사실 홍문표 의원이 직접 인솔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어요. 뭐냐면 네. 당시에 지금 예산에 군의원 김현수 군의원이 홍문표 의원이 저희들 수고한다고 거기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 수고한다고 햄버거를 돌리셨어요라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 SNS에 올린 거예요 그걸. 그렇죠. 네, 그 파리로 군의원이 집회. 그 지역의 맞아요. 군의원이. 예. 그러면서 미래통합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은 정광훈과 우리는 아무 관련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데 지금 그걸 믿을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다 참석을 다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은 인원이 참석을 한 거잖아요. 광복절 집회. 그렇게 그렇죠. 지금 방역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니 자제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의원이 참여하고
전 의원 차명진, 민경욱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과연 국회의원 또는 한때 공인이었던 사람으로서의 자격이 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서른 의원이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 참석하신 걸 보고 제가 참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서른 의원이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 그걸 그래요? 조금 더 물고 늘어졌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러게요. 예. 이 추미애 그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국방부 장관이 아니지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수세적인 입장으로 하시니까 좀 안타까웠습니다. 서른 의원도 좀 이게 센 발언을 잘하시는 분인데 예. 좀 속상했어요. 좀 센 발언을 좀 갈수록 좀 더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저기 민주당 지지층 또는 이제 그러니까 180석의 의석을 몰아준 국민들의 뜻은 뭐냐면 민주당이 좀 더 강력하게 밀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 뜻이. 저도 이제 제 주변에 사실 그런 지인들이 되게 많거든요. 민주당 지지층이나 또는 또 중도층이라고 하더라도 민주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망의 그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국민들마저도 아니 국민들이 의석수를 몰아줬으니 이제 민주당이 과거에는 의석수가 부족해서 안 돼라고 했으면 이제는 그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뭐 구독자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제 주변의 지인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을 조금 더 좀 강력한 리더십이 있는 추진력 있는 그런 민주당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이거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면 될 것 같아. 진짜 이 후한무치. 뻔뻔의 극치. 이 해명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렇게 했어요. 지난 15일, 그러니까 8월 15일이죠. 지역구에서 올라온 몇 분이 서울 지리를 모른다고 연락이 와서 맞아. 저기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역에서 서울 지리 모른다고 광화문으로 마중 나가는 아주 국회의원인가요? 자상하신 국회의원이시네요. 와, 진짜 지역 활동 진짜 잘한다. 아주 다정다감하신 분이에요. 거꾸로 만약에 이제 서울 지역구인 사람이 누가 부산에 가면 부산에 오면 자꾸 부산까지 쫓아가가지고 해주실라나? 거기 모른다고 연락이 와서 만나기 쉬운 장소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뒤편에서 만났다. 이걸 변명이라고 있어 지금 의원님 모르셨구나. 이걸 변명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냐면 현장에는 나는 낮이 뜨거워서 변명 이런 건 못하겠다. 낮 뜨거워서. 자 현장에는 4-5분 정도 머물다 자리를 떴을 뿐 집회에 참석한 건 아니다. 아니 그날 거기 광화문에요 사람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러면 지역구의 사람들을 위한다면 거기 오늘 사람이 많으니까 장소를 좀 옮겨서 이게 정상이지. 거기 사람 바글바글 하는데 거기서 만나자고 하고 집회에 참석한 건 아니다. 그렇게 네.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15일 SNS 김원수 홍성군 의원의 SNS에 뭐라고 나왔냐면 햄버거. 5명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걸 SNS에 올렸어요. 예. 그래놓고 이제 군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홍성에서 23명이 버스로 광화문에 다녀왔다. 그러니까 이제 홍문표 의원의 얘기를 그리고 집회 도중 홍문표 의원께서 고맙다고 햄버거를 사오셨다. 23명한테. 자, 그럼 이제 얘기가 이렇게 되는 선거법 거잖아요. 위반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이게 홍문표 의원의 얘기를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 23명이 자기 지역구의 주민 23명이 예. 서울로 단체로 올라오는데 지리를 몰라서 홍문표 의원이 그것도 일단 군의원이 인솔해서. 군 의원이 왔는데 지리를 모른다고 하야 홍문표 의원이 친히 광화문까지 가가지고 길 안내를 해줬다. 그리고 하필 그 사람 많은 이순신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게 해명이에요 이게. 이게 어떻게 나 뜨거워서 어떻게 이런 해명을 하니? 저는 저기 나경원 반문특위 이후에 최고의 해명이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부러 해명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부러 인지도를 좀 높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홍문표 저는- 의원이 또 무려 사선 의원이에요. 사선입니까? 예. 그 지역 문제 있네 진짜. 충남 홍성 예산의 사선 의원이에요, 무려. 자, 일단 여기까지 예.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홍문표 의원의 아니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야를 떠나서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객관적인 어떤 정황을 가지고 그도 이성적인 발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 따지는 과정이라든지 또는 그 해명의 과정을 보니까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부끄럽고 우리 좀 국회의원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따지기 전에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진짜
국회의원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좀 노력해 달라 이런 부탁의 말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이런 네. 거랑 네. 비슷해요. 간통 현장을 딱 덮쳤어요. 부인이 했더니 여보 나 방에까지만 들어왔어. 다른 일은 잘 없었어. 이불 속에 있어. 이불 속까지만 들어왔어. 전혀 없었어. 이렇게 그 해명하는 건 똑같아요. 이거. 비유가 그래서 네. 그 좀 제가 답변하기 모르지만 아마 이랬을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당신 왜 거기 있어? 어, 아니 무슨 뜻인지 예,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었는데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홍문표 너무 화가 나서 꼭 시작하기 전에 다뤘습니다. 자, 이제 의상만 의원님 이제 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저기가 또 여의도 소식을 따끈따끈한 여의도 소식을 좀 들어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이성만 의원이 따끈하고 부드럽게 해주시면 저희 네. 거칠고 화끈하게 좀 포장을 좀 해보겠습니다. 저도 거칠게 할게요. 자, 이낙연 대표님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대표의 그 국회 연설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예, 먼저 이낙연 대표 국회 연설에 대해서 좀 평가를 좀 해주시죠. 주로 이제 미래 비전적인 얘기를 많이 했죠. 예. 그다음에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 뭐 가장 큰 게 이제 사회 안전망을 든든히 하면서 미래 비전인 그린 뉴딜 디지털 네네. 뉴딜을 좀 확실히 하자. 그다음에 이제 행정수도 이전의 문제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지역 균형이 될 수 있도록 균형 발전 노력을 하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코로나 문제를 지금 우리나라 사실 전 세계에서 제일 잘 극복하고 네네, 그렇죠. 있죠. 예. 그러다 앞서서 얘기했던 이제 광복절 그 사태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이걸 지금 막 이겨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힘을 합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K 방역에 대한 위상을 더 높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더 살려서 내년도에는 비약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미래 비전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낙연 총리님이 전반적으로 이 문장의 형식을 보면 사실 이제 대표 연설문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설문이라는 게 사실적인 것을 묘사하기보다는 추상적인 단어를 이렇게 나열해서 좋은 말 네, 많이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낙연 대표님의 그달 연설은 사실관계를 얘기를 한 거예요. 뭐 우리 초등학생들이 뭐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하늘도 못 보고 또 친구도 못 보고 뭐 그런 그리움 속에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해서 좀 더 이해하기가 우리 국민들이나 또 뭐 우리 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 사람들이 공감을 갖기가 좀 편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웠다면 좀 더 새로운 미래 비전을 좀 한두 가지가 더 있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차피 이낙연 총리님 대표님도 2주간 격리하고 오시고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거라 생각이 되고요. 전반적으로는 하여튼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어떻게 할 것이다. 네, 네. 이런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봅니다. 그 이제 뭐 취임한 지 한 10일 정도 되셨나요, 이낙연 대표님께서? 그렇죠. 예, 취임 10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의원님께서 직접. 일단은 뭐 적극적으로 예. 지금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죠. 네네. 이제 지금 뭐 의료계 사태 관련해서도 사실은 그 한정혜 이제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예. 임명을 하고 적극적으로 합의를 유도하도록 뭐 도출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보건복지위원장은 다 바뀌는 건가요? 아니죠.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처음에 하면서? 협의를 했는데 어. 정책위 의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가지를 이제 같이 병행해서 할수 있죠. 병행하시면서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만약에 이거 너무 일이 과중하다. 이래서 이제 사보임을 하면 이제 새롭게 바뀔 거지만 뭐 그걸 꼭 사보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김끝자난 지원금. 이거 약간 논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 전체를 다 해야 된다. 또 좀 어려운 소득계층을 위주로 해야 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좀 이낙연 대표님이 빨리 종지부를 집었어요. 네. 집어서 이거를 좀 길지 않게 해서 뭐 옳든 그르든 결론을 내서 지금 내일이면 아마 국회에 이거를 담은 추경안이 넘어올 텐데 이낙연 대표님이 되시고 나서 지난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빠른 의사결정과 그다음에 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국정을 좀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연설문에 그 간간히 문학적 표현이 좀 있었어요. 아까 제가 그래가지고, 얘기했던 매우 그런 문학적이었어요. 예, 문학적인 기억나는 표현이. 게 되게 특이한 게 있었는데. 뭐였죠? 예, 뭐
뭐 신은 항상 용서한다. 아, 네, 저 인간은 신부님 가끔 말씀 용서한다. 네. 아, 그러나 자연은 용서하지 용서하지 않는다. 않는다. 예, 그 표현이 참 그것도 인상적이었어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네. 그 문구 딱 들으면서 그 만화 애니메이션 일본 거장 있잖아요. 미야자키 하야오. 네, 그 사람이 생각났었어요. 저는 네. 미야자키 하야오 아시죠? 미래소년 코난. 네, 네.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 그 인터뷰 그 기자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당신 작품엔 아주 나쁜 놈이 안 나온다. 왜 그러냐 했더니 맞다. 내 작품에는 아주 선인도 안 나오지만 아주 악인도 나오지 않다. 그건 왜 그러냐면 자연 환경을 파괴한 건 성실한 사람이 가장 많이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네, 되게 맞습니다. 예, 그런 자연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을 용서하면 안 된다. 네, 미야자키 하야오 참 미야자키 하야오 참 대단한 괜찮은 사람이죠. 감독이에요. 그리고 네. 항상 그 사람의 그 영화에는 애니메이션에는 환경 문제가 또 항상 언급이 돼요. 그럼요. 예. 예. 진짜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내용 자체, 네, 메시지 맞습니다. 자체. 그렇다면 반면에 주호영 원내대표 연설도 한번 평가를 좀 해주시죠. 그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죠. 네. 그래서 미래 비전적인 게 뭐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결국 미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당명을 바꿨다. 국민의 힘으로. 그래서 국민의 힘을 받아서 국민의 힘이 잘 나가도록 하겠다. 이거 외에는 없었고 거의 전체 연설하는데 한 40분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40분 내내 지난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거를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이제 비판하는데 이제 집중을 했고요. 예를 들자면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어떤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동맹이라고 하는 이런 걸 좀 뭐 비판한다든지 또는 태양광 또는 뭐 댐 관리 실패 또 부동산 정책 등 이런 거를 비판하기에 좀 시간을 많이 좀 할애했고요. 미래 비전은 뭐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좀 객관적인 사실에 의해서 비판했으면 좋은데 네. 이게 그렇지 않은 잘못된 통계를 근거로 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의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네. 이제 이분이 이제 기후 문제 또는 이런 에너지 문제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아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한번 자기랑 끝장 토론을 끝장 하자. 네. 그리고 또 실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끝장 토론하겠다고 또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쪽 그래서 당은 항상 말 뒤집는 거를 뭐 1시간 네. 전에 한 말을 5분 후에도 껐기 때문에 되게 할지 그래서 모르겠어요. 조목조목 그 통계의 잘못된 점 네. 이것을 이제 비판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인식에 또 우리나라 국가 빚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도 사실은 지금 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등 이거를 한 거 외에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거의 이명박 정부나 또는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많이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용 스타일로 하면 지금 어려워갖고 사람들이 굶어 죽으려고 하는데 말려 죽이겠다는 얘기죠. 안 되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주호영 주호영은 네. 아까 말을 하면서 뭐가 떠오르냐면 자꾸 머리 앞에 주호영 23억, 그리고 주호영 그거 23억, 23억. 그리고 이제 주호영 우리 원내대표께서는 사실은 제일 먼저 걱정해야 될 게 원내대표 아닙니까? 네. 원내대표의 가장 큰 그 역할은 원내 의견을 결집해서 하나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단 한 번도 의견을 결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당 그래서- 장악력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당하고 협의를 봐서 대표들끼리 또는 대표 그 부대표 수석들끼리 합의를 본 거를 자기네 당 의총에서 한 번도 통과시키지 못했어요. 네, 5번 합의를 대표성이 봤는데. 없어요 지금. 예,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네 당내 의견을 통일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전도 제시할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시간을 참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이때에 비판하기 일색으로 진행한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저는 주호영 23억을 그 MBC 스트레이트에서 스트레이트. 방송했잖아요. 그거 방송된 이후로 아마 당내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지 않았을까. 꼭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저기 굉장히 저쪽- 결정타였던 예, 것 같아요. 그것- MBC 스트레이트에서 또- 엄청 세게 때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게 23억. 네. 그것도 그거지만 사실 저쪽 정당이 그 주류는 사실은 극우예요. 주류는 극우인데 주호영 네.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케이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본인은 속 가출했던 사람이죠. 이게 지혜로 치면.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뭐냐면 과거에 있던 자기의 근간이 무엇인지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네. 그 각양각색의 의원들을 통합을 하려면
자기네 국민의 힘의 정당의 미래는 무엇이라는 공감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뿌리에 있는 색깔을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당을 위해서 하나로 모아지는데 주호영 원내대표 자체가 자기네 당을 어떻게 끌고 갈 거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예를 들자면 차기에 있을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당내에서 어떤 공감대를 만들어가질 못해요. 그 주호영 의원이 네. 당내 대표 선거할 때 공약이 네. 저거였어요. 강한 야당을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강하게 들어눕는 당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맞습니다. 그동안 그때 그런 얘기 들어놓는데 이제 있었죠. 들어놓는 걸 강하게 한다. 왜냐하면 180석인데 방법이 없어요. 무슨 강하게 뭘 강해? 네, 맞습니다. 강하게 들어놓을 네. 때가 이제 올 겁니다. 좀 있으면. 저는 주호영 원내대표 그 저기 연설 중에서 제일 어처구니가 없었던 게 첫 번째 했던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자가진단 키트를 이제 도입하자. 우리도 빨리 검사할 수 있는 가격도 그거. 8분의 1밖에 안 되고 검사 시간도 15분밖에 그 안 얘기했죠. 걸리는 자가진단 키트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건 정확도가 90%밖에 안 돼요. 지금 네. 현재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90%가 더 안 되죠. 한 70% 정도. 예, 현재 우리나라 저기 방역 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 99%가 넘거든요. 네. 예, 근데 100배가 높은 거죠. 예. 100배가 더 높죠, 사실. 지금 중요한 건 지금 빠른 검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한 검사, 진짜 환자를 찾아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빠른 검사 15분이면 끝난다는 빠른 검사 이걸 도대체 말이라고 하는지 정말 그 공당의 대표 원내대표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인지 전 정말 이런 그게 사람이 의심스러운 국방부 거예요. 장관 하면 우리나라는 90%만 방어하면 된다. 전쟁 준비를 90% 방어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99.9% 방어해야지. 네, 말도 100%.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기는 얘기였어요, 그게. 저는 무식한 소리. 네. 그냥 무식한 소리예요. 이거. 자, 지금 그리고요 그 재난지원금 그 선별지급에 대해서 재난지원 논란이 많아요.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일단 1차에서는 전부 다 보편적으로 하자는데 이번에는 이제 보편적으로 할 거냐 선별적으로 할 거냐. 그러면 선별적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별전이나 보편전이나 그 근본 내부적으로 따져 보면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왜 주느냐라는 성격을 사실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자면 좀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지원금을 주는 경우면 당연히 그땐 선별을 해야겠죠, 그렇죠? 어려운 네. 사람을. 그런데 근본 목적이 그것이 아니라 경기 부양을 해야겠다. 네. 그 경제 정책이다.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한다면 오히려 중산층 이상이 과외도를 받은 느낌이니까 더 열심히 소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실질적인 이걸로 위해서는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네네.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재난지원금 문제는 이거는 경기 부양적 성격이 사실 굉장히 강해요. 네. 경기 그래서 부양적 성격. 논리적으로 보면 이제 보편적인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 돈을 과연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이제 국가 부채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의 부채가 우리나라가 이제 뭐 40%를 넘어서 45% 정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런 국가 부채의 문제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좀 보편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네. 국가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는 돈의 한계가 있으니 그렇다고 한다면 좀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뽑아서 지급하자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논리적으로 어떤 게 옳으냐 그러냐 뭐 이런 논쟁으로 가지고 가기보다는 현재 우리의 어떤 빚을 얻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 어디까지가 가능한가 그런 관점에서 판단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가정으로 생각이 치면 돼요. 대출금을 어디까지 해도 되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GDP 대비 부채가 한 250% 된다 그래요. 네. 엄청나죠. 200%가 넘는 걸로 알고 이제 있어요. 250%. 엄청 높은 네. 나라 중에 하나죠, 일본이. 제일 높을 거예요. 1경 5천조 정도 된답니다. 1경 네. 5천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일본에 비하면 경제 규모가 한 2.56분의 1, 약 3.3분의 1보다는 크고 네네. 2.5분의 1보다는 좀 작은 규모인데 우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이 좀 넘는 수준이에요. 800 한 3, 40조 정도 이렇게 되는 수준인데 엄청나게 작은 규모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축 통화다 보니까 어떤
교환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제 그 돈을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축 통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해외 거래를 하려면 달러나 앵화로 바꾼 다음에 거래를 해야 돼서 네. 부채가 많으면 우리 돈을 갖다가 받아주겠느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한계점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엔화나 달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국제 통화의 기준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기축 자기네 통화죠.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엔화나 달러화를 쓰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 부채율이 조금 높아도 된다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어요.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예. 엔화를 주면은 네. 무조건 달러를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엔화를 줄 때 무조건 달러를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거래에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이 100%가 좀 넘잖아요. 넘죠. 국가 채무율이, 네. 국가 네, 부채율이.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43.5%인가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낮은 편에 800, 속하죠. 한 40조 될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 이제 한번 850조 지금 이제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 그리고 자영업자나 이제 예를 들면 저같이 이제 특수고용 뭐 이런 형태 이제 문화예술인 같은 경우 사실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냐면 그 자영업자에게서 고용자로 있다, 그러니까 노동자로 있다가 일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지금 코로나 위기에서 예를 들면 해고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사실 제대로 구제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이 작년 8월, 9월, 그다음에 12월, 그다음에 올해 1월, 그다음에 작년 월 평균 소득 뭐 이 중에서 가장 그 높았던 거 또는 낮았던 거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대상자를 선별한다 그러는데 대상자를 선별하는 시간 자체도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단순하게 해죠. 네. 뭐 전년도 뭐 소득의 몇 프로 이렇게 해서 네네. 결정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럼 우리나라가 빚을 대체 얼마나 져야 되느냐, 얼마까지 저도 얼마까지 괜찮으냐. 져도 괜찮으냐 이런 네. 거를 우리가 뭐 학술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국민적 공감대를 좀 얻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세계 경제가 이끌어온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래도 무시하지 못하는 게 선진국들이 부채를 지면서 계속 수요를 창출해 준 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에 채권을 계속 발행하고 일본도 그렇고요. 채권만 발행했습니까? 화폐도 찍었죠.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일본이 그 대왕 그 달러 보유고가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1조 한 3, 4천억 달러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앵화를 발행해서 사실은 그 미국 달러를 미국 채권을 사준 면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조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도 경제 성장률을 얼마나 올릴 것이며 그 올리기 위해서 수요 창출을 하기 위한 국가에 비해서 몇 %까지 질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전 세계가 다 부채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전 세계가 다 부도나는 상황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는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자 부담은 그렇게 부채는 많지만 이자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감정적인 의사를 가지고 뭐 나라 부채가 많아서 대한민국 망황이 생겼다 이런 참 그런 호도식의 그 논리를 펴는 것은 그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고요. 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어떤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부채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좀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하다고 전 봅니다. 부채율에 이제 얘기할 때 GDP 대비 부채 그렇죠. 부채율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좀 쉽게 국민들한테 설명하면 국민들이 더 쉽게 이해하지 그러니까 않을까. 제일 쉬운 게 저거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연소득이 5천만 원이다. 연소득 5천만 원인 사람이 빚이 보통 얼마야 되느냐. 그렇죠. 한 가정이 보통 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모르지. 예를 들어서 연 뭐 5천만 원을 버는 게 그 정도 가정의 됩니다, 우리나라. 그럼 보통 빚이 얼마야? 1억이 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200%가 네, 넘는다며, 맞아요. 대부분. 우리나라 가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가계 부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가계 부채는 예산 대비 채무 비율로 많이 따지는데 GDP가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40-40%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가계 부채가 되게 높고요. 네. 국가 부채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하는 수요 창출을 가계가 많이 했다는 거예요. 가계가 빚을 지면서 집도 사고 가계가 빚을 지면서 모두 사고 하면서 이끌어온 면이 많은 거예요. 가계부채 이제는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는 그러면 우리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수요 창출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네. 미스매치 될 때 지금처럼 뭐 코로나라든지 이렇게 미스매치 될 때는 누군가가 수요처가 돼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가게는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부분이 정부 아니면은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중에서 대기업 같으면은 그 좀 외화 그 현금 보유량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금 보유를 어떻게 하면은 투자나 또는 새로운 수요로 창출을 유도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자꾸 어떤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 공격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다든지 국민적 감정을 막 흔드는 도구로 쓴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 좀 굉장히 좀 나쁜 행동이에요. 국민의힘 그 당은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는 어떻게 자기네만 잘 정권을 살면 잡을까?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이 생각밖에 네.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계부채의 빚의 대부분이 주택자금 대출이에요. 그게 제일 그리고 많아요. 실제 부동산 가격 내려져야 돼.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빚내서 집 사라. 네, 그랬죠. 실제 장관이 최경환 장관이 아주 그 대놓고 얘기를 얘기했죠. 대놓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 가계가 많은 희생을 가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뭐 1년 그 GDP가 약 2천조도 된다고 그래요. 2,000조 정도 되죠. 2천조. 그러니까 한 800조 빚지면 40%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요 창출을 통해서 2천조가 아니라 3천조로 올리면 900조의 빚을 줘도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분모를 좀 더 합리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략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서 얘기했던 주영호 원내대표가 이 문제 가지고 한 10분은 비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의 제가 원흉이기도 한 사람이 말이에요. 참 이게 저래 갖고 되겠나? 나라 일을 하는 데서 그런 걱정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광훈 목사가 보석이 취소되고 이제 재수감이 됐어요. 근데 또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또 극우단체에서 막 하겠다고 지금 또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또 핸드폰 끄고 모여라 뭐 이런 그런 찌라시까지 돌고 있고 지금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해야 되나요, 민주당에서는? 그런 이제 뭐 반사회적 범죄라고 볼 수 있죠. 이미 광복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네. 사실 우리나라가 하반기에 경제가 되게 좋을 거라고 봤어요. 처음에 OECD에서 우리나라 올해 그 총생산량을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2% 정도 봤거든요. 그러다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OECD 전체 국가 중에서는 1등이에요. 그런데 그냥 정상적으로 갔으면 0%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광복절 집회를 통해서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GDP에 네? 영향을 상당히 많이 상당히 주는 아니 사건입니다. 왜냐면 지금 야 이제는 좀 손님들도 오는구나 하고 투자도 하고 뭐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갑자기 이게 터져버리니까 사실 광복절 집회 전에 분위기는 이 정도였어요. 조심히 놀러 다니는 것까지 괜찮겠구나. 웬만큼 막은 아니지만 조심히 예. 놀러 다니는 건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반사회적 범죄, 반국가적 범죄라는 게 이미 밝혀진 상황에서 또다시 10월 3일 날 개천절 집회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는 공권력을 발휘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권력이 살아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해서 충동하고 또 앞장서고 하는 선동질하는 그런 지도자들, 그게 정치 지도자가 됐든 교계 지도자가 됐든 이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좀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도자라고 하고 싶지 않고 선동자들이. 네, 선동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사실 운영위원회 때 그런 질문도 했습니다. 지난번 대구 신천지하고 사건하고 이번 광복절 사태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대구 신천지는 처음에는 저항을 했지만 바로 다 정보를 오픈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 검사받고
다 치료받고 다 문제를 조기에 종식을 시켰는데 이 광복절 이거는 뭐 저항을 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네. 이런 사태는 결국은 한 국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그걸 옹호하고 자기네들이 위반을 하니까 일반 국민들이 동조하지 않겠어요.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단호하게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와. 저희 방송에서 네. 뭐라 그랬냐면 내란죄다. 네. 뭐 내란에 내란죄 거의 준한다. 이건 거의. 뭐 내란죄까지는 12.12 쿠데타가 모르지만 일어났을 때 경제에 타격을 이만큼 줬을까요? 안 그랬을걸요? 글쎄 12.12 쿠데타가 역사를 일어난 후퇴시킨 것만 네. 맞지만 경제에 타격을 이렇게 주진 않았을 당시에 거예요. 국민들은 언론이 통제된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12.12 근데 쿠데타가 이번 일어났었던 거는 경제 것 자체도 타격을 진짜 몰랐던 거죠. 막심하게 엄청난 준 거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지금 경제 타격 줬어요. 현재 2.5단계로 상승한 그 원인이 뭐냐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바로 이 광복절 집회에 기인하는 거잖아요. 여름 휴가 그러니까 해외로 못 나가니까 국내 숙박이 다 매진이 됐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다시 이것 매진이 때문에 된게다 또 풀렸어. 결혼식도 그 주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이 예약이 들어왔었습니다. 네. 예식장이나 뭐 또 뷔페나 이런 데도 굉장히 예약이 그렇죠. 들어다가 졸지에 못 지금 하는 다 게 문 닫고 50명 이상은 지금 안 된다. 도산을 하느냐 마느냐라는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거기서 일하는 종업원들 네. 네. 이런 거에 대한 죄책감이 없이 또 다시 한다? 이거를 방임하면 그때는 더 이상 국가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거는 진짜 단호하게 해야 된답니다. 단호하게. 국민의힘을 국민은 힘만 남게끔 족쳐야 돼. 힘없게 국민은 힘도 못하네. 네. 자 다음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사 파업이 어쨌든 이제 중단이 됐죠. 근데 사실 여론이 이거 민주당이 항복한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런 여론도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과 의협의 어쨌든 협상. 협상문이 이게 국민이라는 이름은 빠져 있고 의사들을 보호한다, 뭐 의사들과 함께 잘 협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근데 합의를 통해서 하겠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죠. 이제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시선은 참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도대체 의사들이 뭐라고? 의사들은 어떻게 보면 공공재잖아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국가의 의료 시스템 안에서 자신들의 급여를 보전받는 거 아닙니까? 뭐 공공재라고 하긴 그렇지만 여하튼 사회적 책무가 굉장히 많은 직종이긴 그렇죠. 하죠. 그러니까 예. 그 인권을 가진 국민 개개인 의사도 분명히 인권을 가진 국민 개인이라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 시스템 그 자체는 어쨌든 공공재이잖아요. 국가의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 민주당이 지금 의협에 지금 사실 일단 그런 얘기도 제일 있었어요. 쟁점이 저거죠. 의사고시 연기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지금 당의 입장이 뭐 정해진 게 있나요? 당의 입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바는 없지만 당에서 이거를 국가고시를 연기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당에서 당에서 절대 이 논의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고 정부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는 계속해서 국가고시 연기 없다. 재시험 없다. 재시험 없다. 계속 네. 지금 강조하고 있지 이제 않습니까? 응시율이 지금 446명 그래서 14% 응시율이 14%가 그냥 되는 걸로 알고 그거를 있거든요. 지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해마다 어쨌든 의사 국가고시를 한 3,000명 정도로 이제 그 선발을 했는데 이제 그렇다면 지금 대형 병원이나 응급실, 수술실 이런 데서 필요한 인턴 인력이 좀 부족하다. 그럼 그걸 어떻게 대체할 거냐 저는 그런 얘기가 나가야 될 있잖아요. 사람이 1년 늦게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네. 이게 의료 체계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한 공공성이 우리 많이 끼고 있죠. 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시스템인데 이런 시스템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의구심이 사실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우리가 든든해지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정치를 마련해야 되는가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하게 만든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 우리가 뭐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기준으로 해서 뭐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 많이 있는 모자라죠. 거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가 고령화되면 점점 의료 서비스가 절실해지지 않습니까? 또 소득이 높아지면 또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의사 수도 더 필요해지고 또 이런 코로나든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또 공공 의료인도 필요하고 이런 것을 확대하는 거에 대한 저항을 지금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으로 하겠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좀 고민을 해서 좀 체제를 다시 구축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한정혜 우리 위원장님께서 이제 합의를 이제 도출해서 했는데 일단은 이제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러다 이제 비판하기 이전에 일단은 뭐 지금 전공의의 한 5%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복귀를 했고 또 의사협회도 이제 뭐 이렇게 휴업하는 것도 이제는 좀 말을 거둬들였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태세로 가져간 건 사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일정한 뭐 좀 불만 의사를 가지는 의원들도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봤는데 여하튼 이 사태를 빨리 좀 해결하고 좀 안정화된 상태에서 보다 냉정한 시각에서 우리 시스템을 좀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나라의 근간이 좌우된다는 거 그거는 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게 의사가 됐건 목사가 됐건 네, 어떤 특정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노리고 있다는 건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거꾸로 따지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선학과 학생들 모집생을 한 10% 늘리면 조선소에서 일어난 노동자들이 파업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이제 그 OECD 그 평균 의사, 그러니까 의사 우리나라가 2.4명인데 OECD 평균은 3.4명이에요. 근데 사실 진료 횟수를 놓고 보면요, 65세 이상 고령층의 진료 횟수가 OECD 평균은 7회예요. 네. 네, 근데 찾아보니까 우리나라는 고령층의 진료 횟수가 17회입니다. 많아요. 예. 17회. 그러면 사실상 그 의사 수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병원 가면 뭐예요? 30초 진료예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의료 접근성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렇게 의사들은 얘기를 하지만 의료 접근성이라는 게 대부분 지금 성형외과 강남 가면 다 성형외과잖아요. 성형외과 의료 접근성이 좋아봤자 그 성형수술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의료 접근성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제가 이제 이거는 뭐 적절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예전에 그 무슨 협회 옛날에 인천 지회장을 맡았는데 네. 그 지회 안에 병원이 있었어요. 지회 안에. 예, 지회.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병원도 책임지는 그런 지회장이 그 됐었는데 그 의사분이 한 4분 정도 있었습니다. 뭐 내과, 소아과, 가정의과 이렇게 있었는데 그 내과 선생님이 이제 나이가 들으셔갖고 퇴직을 하셨어. 더 이상 못 보시겠다고. 네. 그래서 의사를 구하는데 이거 돈 갖고 얘기하긴 뭐하지만 한 월 1,500을 줘도 못 구해요. 당시 몇 년 전이었어요? 이게 한 3년 전, 2, 3년 전? 구하기 오래- 어렵겠네요. 네, 그렇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못 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인천에 있는 그 병원에서도 의사를 구하는데 그 액수를 주고도 구하기 어려운데 저 시골 같은데 시골이란 표현이 아니라 지방 같은 데는 어떻겠습니까? 예? 뭐 군단이 뭐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역 공공 의료 체계를 만든다는 것은 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또 수도권 어떤 과밀화되는 현상을 적절히 분산되기 위해서는 의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네. 지역마다. 예. 그런데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이게 또 뭐 현실화되려면 10년, 15년 후의 일이고 그렇죠. 네. 이거를 가지고 대학생들이 시험을 안 보고 저는 오히려 시험 볼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험에 사실 좀 인성을 평가하는 좀 그런 과목들 없나요? 저는 교사, 뭐 목사, 또 의사 이런 사람들 그 네. 저 시험 보고 뽑지만 점수로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인성을 좀 어떻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지금 사실
인성을 어떻게 시험을 인성을 봐요? 아니, 어떻게- 어쨌든 이 아무튼 인성 보면 다 100점이에요. 인성은 다 100점. 도덕 시험 100점 한다고 그 사람 인성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뭐 아시잖아요. 제가 둘째를 입양을 했다는 거 아시잖아요. 입양을 할 때요. 지금 평가 항목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죠. 예. 인성에 대해서 그 평가를 받은 거를 제출을 해야 돼요, 법원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부모 될 자격을 그렇게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하듯이 그럼 의사 될 자격도 그렇게 평가를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는 그냥 거예요. 오죽 답답하면 저런 소리를 예. 하시나 이렇게 생각해 저는 이 작가님. 아무튼 뭐 그런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회의 얘기하죠. 네. 자 추미애 장관, 추미애 장관이 그 아들 논란의 팩트를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저희가 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 또 저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좀 나눠서 생각하는데 짧게 해주세요. 짧게 네, 시간이 별로 안 네, 남았어요. 짧게 참 어거지 좀 어거지로 계속해서 이런 몰고 가는 거 옛날에 조국 장관도 이제 지금 뭐 조금씩 밝혀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크게 소리 좀. 어거지 네. 어거지를 계속 한다는 거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로 이제 약간 놀랐는데 일단은 어거지는 어거지대로 이제 확실히 진실을 밝혀서 대처할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국민들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불안한 겁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열심히 해서 국민들과 소통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 네,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주장에 대해서 우리 젊은 20대, 30대가 상처를 받고 이러는 거를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도 그런 차원에서는 좀 반성하고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의원님 군대 갔다 오셨죠? 저야 뭐 육군 병장 만기 제대했지 않습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저도 진짜 할 말이 많은 게 저는 군대에서 다쳤어요. 오른쪽 무릎을. 그러세요? 그래서 군대 의가사 제대라는 게 있죠. 저 만기 제대라니까요. 아니,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못 예. 하신 만기를 나는 그걸 맞다 이제 만땅 채우고 나왔다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다쳤는데 그 우리 저 군의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할 수 있는데 나가서 수술하는 게 좋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래서 제대도 몇 달 안 남아서 3, 4개월밖에 안 남아서 다쳤지만 꿋꿋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제대한 후에 제가 2달 만에 성모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죠. 예, 관절경 수술을 내가 받았어요. 그래서 이 우리 서모 씨죠, 서모 씨의 마음을 내가 알 것 같아 어느 정도. 거기 가서 제가 무릎을 다쳐갖고 아플 때 진짜 괴롭습니다. 진짜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친구는 보니까 이미 군대 가기 전에 아팠던 상태더만요. 십자인대가 파열이 된 상태 수술을 받았고. 군대 정확한 가기 전에.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군대 안 갈 수 있는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근데 십자인대 어머님이 저러니까 나이가 군대 가야 된다. 십자인대 파열 상태였으면 파열해서 봉합 수술을 받았으면 네. 저도 왼쪽 무릎에 그 수술을 받았는데 그럼 군대 안 갑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서 그 씨름하다 다쳐갖고 선수로 나가서 제가 한동치 했거든요. 다쳐갖고 연골이 좀 찢어진 겁니다. 연골이 십자인대는 멀쩡하고 그것도 면제의 사유가 돼요. 그것도 의가사 그 제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차피 훈련생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렇게 또 국회의원 나올 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만기제 대학을 잘했죠. 작가님 이 내용 나머지 내용이 또 있는데 이거보다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문정 부장검사가요 감찰 대검 감찰 업무 맡는 걸로 발령이 났다네요. 이문정 검사. 이문장 검사요? 임은정 검사 있잖아요. 검사님. 검사 중에 소신 발언하는 이분이요. 네. 소신 발언하시는 이문정 검사가 요번에 그 대검 감찰부장
감찰부장까지는 아니고 감찰 업무를 맡게 됐죠. 예. 그 감찰부 자리가 하나 비어 있었는데 계속 그걸 인사 발령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끼리 요 자리에 이문정 검사 갈 것 같다 하고 막 얘기했었거든요. 결국 갔으면 갔네. 좋겠다. 예.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죠. 아 대검 감찰부로 가면 근데 그쪽은 잘 모르시죠. 저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문정 검사가 감찰부로 가면 뭐가 바뀔까? 이거 되게 하여튼 기대가 엄청 많이 소신 됩니다. 발언하는 사람이 글로 가면 부담스럽죠. 부담스럽다는 게 윤석열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겠죠. 대검 아니, 그러니까 대검 감찰부예요, 그것도. 대검. 일단은 뭐 좀 객관적으로 확실히 팩트를 잡고 정확하게 진단하겠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명백한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앉으면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조심을 하게 되겠죠. 예.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조심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비리들을 또 들춰내고 이제 하기 때문에 저는 또 옷 벗을 그 사람들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랄까 업무 보고할 때 예. 사법부 업무 보고할 때 이제 검찰 업무 보고할 때 검찰들이 하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이문정 검사가 대검을 감찰하면 지금 날아갈 사람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 나라 갈 것 같아요. 예. 예. 아무튼 자, 기대가 엄청 됩니다. 아이고. 혹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의원님 소위 말하는 여의도 찌라시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좀 없습니까? 뭐 특별히 저는 예. 뭐 그런데 관심을 안 써서 그런지.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보좌관 시켜갖고 여의도 찌라시 좀 요새 알아봐라. 도는 얘기가 뭐가 네. 있는지. 여의도 뒷얘기 여의도 뭐 뒷얘기. 누가 여자 문제같이 추잡한다더라 뭐 이런. 알고 봤더니 누가 만나고 있다더라 뭐 이런 것도 어. 있고. 너무 선비 같은 방송만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네. 그렇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원전에 대해서 네. 또 이제 이런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막 비판을 가는 그런 그 내용에 대해서 반박글을 쓰면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양이원영 의원이 이게 말하자면은 그 가짜 뉴스의 근거에서 작성한 거다.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문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연설문을 쓰는 그 참고 자료가 가짜 뉴스를 듣고 한 게 팩트가 가짜라는 아니냐. 거지. 그렇죠. 뭐 이런 이제 팩트가 가짜다 이게 무슨 예. 말이야? 이상하지. 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말이 그렇지 한 당의 그것도 제1야당의 대표가 돼서 자기 개인적 의견을 내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대표 자격으로서 당을 대표해서 하는 연설인데 공당의 네. 의견을 내는 거기서 건데. 예. 가짜 뉴스에 근거해서 한다는 것 음. 이거는 과연 이거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돼요, 사실은. 공당의 대표 자격이 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이건 참 사람은. 문제가 되고 똑같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도 야 진짜 내가 같은 국회의원이 참 저도 어렵게 됐지만 야 국회의원이 이렇게 참 창피하고 아무리 야당이라도 이렇게 창피하고 이렇게 좀 내가 좀 더 정화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찌라시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 의원 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서울의 소리가 이제 주호영 의원이 알고 봤더니 부인이 20명이더라 이렇게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의원님이 국회에 가서 뭐 언론사에 의하면 주호영 의원은 부인이 20명이다 이렇게 얘기도 된다는 아니, 얘기죠. 저 그런 거 못해요. 이제 의원님이 하실 건 아니지만 주호영 의원이 지금 한 자료가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예. 자료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면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봐야 되는데 그냥 거기 나오면 뭐 어디 언론사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언론사 거 나와가지고 제일 심했던 게 저거잖아요. 조선일보 퇴직한 사람이 나와갖고 운영하는 유튜브. 그 사람이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먼저 얘기하면 그 유튜브를 그- 언론사가 써주고 언론사 걸 갖다 다시 조선일보가 예, 받아서 하고 그거를 근거로 해서 했다는 설이 있어요. 예. 예. 거의 그렇다고 봐요. 네. 참 공당의 대표가 사실 100석이 넘는 그 의석의 원내 대표가 참 정말 그런 연설문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민이 그런 연설문을 듣고 있어 가짜 뉴스에 기반한 그런 연설문을 듣고 연설문을 있어요. 듣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사실 국민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는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자기 연설문을 가지고 야 이거 팩트 맞아? 이런 질문 한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호영 의원의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내가 원내대표가 되긴 했는데 되면서 공약이 강한 야당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게 없네. 그러니까 가짜 뉴스 갖다가 그냥 덕지덕지 바르자 모르겠다 해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요 저는.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멀쩡하게 똑똑한 사람이 이런 그 근거도 확실치 않은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막 연설문에 쓴다는 게 그렇게 안 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후한 네, 여기까지 저는. 예, 아무튼 저는 사실 뭐 그쪽 정당의 사람들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어가지고 누가 원내대표가 되건 누가 그쪽 당의 대표가 되건 전 다 그냥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해요 요즘엔. 그러니까 제가 뭐 원래 기대를 했던 정당도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최소한 조금 이성적인 좀 사람들이라도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그쪽 의원님 당에. 저기 미추홀 인천의 지역구시니까 미추홀 뭐 혹시 정보 없습니까? 미추홀? 거기 네, 저기 윤상현 전 윤상현. 의원 관련된 현 남영희 의원이죠. 후보. 거기 네. 보궐 뭐 윤상현이 이제 거의 어떻게 될 것 같다 얘기 없나요? 뭐 저도 그 내용은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이제 소문상으로는 네. 뭐 이렇게 좀 많은 조사를 받고 있고 아 계속 출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뭐 보좌관이 그렇게 얘기를 일단은 들었어요. 보좌관하고 그다음에 한바왕이 지금 구속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좌관 나는 모르는 일이다, 보좌관이 시킨 일이다, 이렇게 지금 윤상현 의원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검찰은 증거를 찾겠죠 이제.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변에 아무래도 검찰 출신 또 의원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얘기를 자세히는 모르겠고 얘기를 들어보면 좀 위험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네. 관심이 거기까지만 네, 알고 남영희 있죠. 의원이 또 가장 근소한 표차로 떨어진 사람 중에 하나라서 참 아쉽고. 아쉽고. 네, 맞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뭐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뭐 더 한 말씀보다도 일단은 저 우리가 중체대학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어렵고 더군다나 오늘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좀 많은 힘을 넣어주시는 분들인데, 하여튼 우리가 좀 더 다 단합을 해서 하여튼 이 코로나 위기도 돌파하고 그 다음에 나라의 좀 기강을 좀 올바른 데이터와 올바른 근거와 합리적인 판단에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힘을 노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저 할 말 없습니다. 광고 이따가 광고는 또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좀 많이 시간이 그리고 오버돼서. 자, 제가 내일 이 시간에 방송하는 거 아주 따끈따끈한 거 준비했습니다. 자, 엄마 찬스, 아빠 찬스라는 건 이런 거다. 그렇지. 엄마 예. 찬스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엄마 찬스의 진수를, 아빠 찬스의 진수를 보여주겠다. 제가 엄마 찬스의 준비했습니다. 진수는 나경원, 아빠 찬스의 진수는 장재원, 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10명 정도를 리스트업을 해서 샅샅이 털어드리겠습니다. 내일. 네. 내일 이 시간, 탈탈. 내일 3시에 제가 제 방송 좀 많이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방송. 자, 마칠까요? 국장님 없어요. 하실 말씀 없으세요?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